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86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와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한 뒤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여론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 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북한이 다시 고강도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전례 없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위협을 한 지 하루 만인데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건데 이번 발사를 기점으로 북한이 다시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뒤 50일 가까이 숨죽이더니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소집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고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을 한미로 돌리며 한미가 예정된 연합훈련을 실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담화로 도발의 명분을 쌓은 만큼 단순히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일정과 함께 오는 22일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진행되는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DSC-TTX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훈련을 수반한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서 그 시작에 맞춰서 강하게 한미 경고를 주고 또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를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이제 본격적인 무기 실험 또 무기 발사 시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 국가안보실은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건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하고 한미 연합 연습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0km를 훌쩍 넘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사각을 높여 쐈기 때문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뒤 66분 동안 비행한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200km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5,700km고 비행거리는 900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정거리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今回の飛翔軌道に基づいて計算すると、弾頭重量等によっては14,000キロを超える射程となりうるとみられ、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11월 18일 발사한 미사일과 비행 시간과 낙하 지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69분을 날았으며 최고 고도 6,000km, 비행 거리는 1,0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전문가 말을 빌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을 처음으로 실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北朝鮮は一貫して核ミサイル能力を強化していく姿勢を示しており、今後も各種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の実施など、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この発射は国際社会全体に対する挑発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暴挙であり、 미국 정부도 성명을 내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정부와 함께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을 내고 불법 행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사령부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또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추가로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단합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지만 안보리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2달여 만에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실무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의 거부로 의장 성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마저도 불발된 겁니다. 외교부는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러는 지난해 5월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원천으로 중국 기관들을 지목하는 등 대북 공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첫 번째 군사참모 대화를 여는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나토 1회 회의는 21년에 의장께서 나토를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작년에 나토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번 1차 회의를 계기로 협의가 정례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한 나토 군사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말 여론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 대표의 과거 약속을 지키라면서 압박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한 부당한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논리전을 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민주당도 이 대표를 믿고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자 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논리전을 펴는 투트랙 전략으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인생이 걸린 민생이 바로 학교 폭력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민생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1,830억 원 확정 이익만 챙겨 배임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대법원이 인정한 확정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830억 원만 환수했다며 배임이라고 우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망상 그 자체의 구속영장 청구를 내민 검찰의 무도함에 여야는 다음 주 국회에 접수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탈표를 자극하기 위한 민주당은 단일 대우 유지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1차의 과반 득표 없이 결국 결선 투표로 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 4명은 서로 다른 후보군을 타깃으로 삼아 결선을 염두에 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넘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후보가 민주당 DNA 등 연일 날을 세우며 목표로 삼는 건 안철수 후보 쪽입니다. 유력 경쟁자인 안 후보의 지지세를 꺾어야 1차 과반 득표로 손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책임 회피적 그런 성격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두고서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부동산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엔 반격을 자제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결선에 대비해 황 후보 측 표심을 사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황 후보는 이념 성향이 비슷한 김 후보 측 당원들을 최대한 뺏어와야 결선에 오를 수 있어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깨끗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된 의혹이 제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이재명처럼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략하는데 1차 과반을 저지해 결선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지지세를 넓혀가는 것도 영 맞득잖은 상황이지만 결선에서 3, 4위 표를 가져오기 위해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반드시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져야지,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천하람 후보로선 결선 진출을 위해 지지 기반이 겹치는 안 후보 측 표를 최대한 뺏어와야 합니다. 힘든 결정을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금방 좀 꼬리를 내리시거든요. 저는 우리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라면은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김기현 후보의 1차 과반 득표도 견제해야 하는데 강성 보수층의 분열을 노리고 황 후보를 거들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1차 과반을 막으려는 후발주자들의 견제 전략, 그리고 결선 시 3, 4위 후보들의 표를 가져오려는 유화 전략 등 최종 승리를 향한 각 후보들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의 공공재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개입, 즉 관치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여는 관치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평가는 민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권의 이른바 돈잔치 보도가 잇따르자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고금리 관련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린 이틀 뒤에는 금융뿐 아니라 통신 분야까지 압박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특히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갑작스러운 숙제를 받아든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한시적 무료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악화하는 민심을 향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됐는데 갤럽 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국정 지지도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효과를 냈습니다. 반면 관치 논란에는 불씨를 댕겼습니다. 민간 영역에 공공재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업계 반발에다 시장 경제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거슬러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와 정부 개입을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2달 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자유시장 경제체제일지라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부 관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인사와 정책 등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권력 이익을 관철한다면 관치이지만 정부 울타리내 인허가 사업은 사실상 공공 영역인 만큼 사회적 역할을 당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관치와 관여는 다르다는 건데 결국 이에 대한 평가는 지시를 통한 정책과 업계 움직임이 민생 안정으로 연결될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갖게 된 가장 큰 기대가 대출금리 인하와 통신비 인하인 만큼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 대책이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MBC 차기 사장 후보가 최종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개최한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과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소속 국장이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에 도전했던 박성재 현 사장은 시민평가단 투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문진 이사회는 오는 21일 안형준, 허태정 후보에 대한 최종 면접 평가를 통해 MBC 사장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6일 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을 밝히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를 찾으려는 노력에 기적의 구조 소식은 지진 발생 13일째에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및 암흑 속에서 움직이는 손이 드러나더니 옆으로 누운 한 남성이 보입니다. 불빛을 비추자 생존자 3명을 알려주듯 손가락 3개를 펴보입니다. 지진 발생 296시간 만에 구조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잔해더미 속에 갇힌 17살 소년 타하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겼습니다. Galiba bu size son videom. Öldüm yanlış değilsem. 여진으로 화면이 계속 떨리는 중에도 신에게 잘못을 회개하던 소년은 하지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Yani dünya benim. Bir şeyim yok ama çocuklarım var. 구조대원 26만 명의 필사적인 노력 덕에 감동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뉴캐슬에서 뛰었던 전 가나 국가대표 크리스티안 아치는 대지진 속에 실종됐다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12일 만에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4만 5천 명을 넘었고 살아남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은 2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인근에 살던 한인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인 사회는 어려운 상황에도 힘을 모아 삶의 터전을 잃은 생존자들과 한국 긴급 구호대를 돕고 있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걸 느껴서 저희가 일어났고요. 비가 아니고 비는 내리고 날씨는 춥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우성 치는 소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 10개 주 1,350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 동포 가운데 일부는 인근 한인 가정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 지진 피해 지역의 한인 100여 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한 15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 몇 가정이 같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 같아서 이처럼 한인 인명 피해는 없지만 현장에 남은 생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곳곳이 폐허가 돼 식량과 물이 부족한 데다 일부 지역에선 상점 약탈 행위가 이어져 기본적인 먹거리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진날 당일부터 모든 마켓은 다 털렸고요. 푸대자루로 다른 집이나 물건들을 다 모으는 상황. 왜냐하면 거기 남아서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난으로 추위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도는 등 2차 재난까지 겪는 상황.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한인들은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빵하고 이런 외부에서 그런 걸 공급하고 있고 지금 휘발유나 이제 그 경유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조 작업하는데 통역관도 더 필요하다고 내일 당장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있습니다. 한국 식당 오픈해서 이제 며칠 안에 바로 이제 음식 제공, 무료 제공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음식을 해서 하려고. 한국 정부도 긴급 구호대 파견뿐 아니라 지진 피해 성금 모금을 위한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형제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고국의 도움으로 더욱 큰 힘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터키 분들도 한국을 피해 형제라고 하면서 많이 좋아해 주고요. 민간 차원에서 더 잘 계획해서 좀 많은 또 도움이 돼서 한국의 그 선진국의 위상이 한국 위상이 더 많이 높아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2003년 2월 슬픔만 존재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하십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슬픔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이슈를 담은 영상 와슈에서 20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담아봤습니다. 지하철 화재 구조 활동을 한 구조대원 신용호입니다. 중앙로역에 연기하고 열이 엄청나게 심해서 대구역 선로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로에 도착하여 계단을 통해서 진입해가지고 벽을 타고 이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구조했을 때는 실제 몸이 축 늘어지고 의식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구조대원으로서 많은 생명을 못 구했다는 게 이게 좀 가장 가슴이 아프고 사고라 큰 거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는 사고를 경험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교육 및 체험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잘 접하면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양쪽 벽면에 비상인터폰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인터폰을 들고 버튼을 누르고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상황을 기관사분에게 신속하게 알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초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하철 내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 진화를 하시고 대피하실 때는 지하철 문이 열려 있다면 그냥 바로 나가셔서 코와 입을 물에 젖은 소변을 맞고 나가시면 되고 문이 안 열렸을 경우에는 여기 지하철 문 쪽에 보면은 비상 코크라는 네모나게 생긴 뚜껑 안쪽에 밸브가 들어있습니다. 밸브를 열어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시는데 밖에 오들 시에는 바닥에 축강유도 타일 그리고 벽면에 유도등을 따라서 대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든 것은 지하철 관계자분들, 역무원분들, 기관사분들의 지침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상황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시에 가장 급박한 상황이 생긴다면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조금 더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굿모닝 YTN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침체와 서민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이번엔 동결할 거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물가도 여전히 높아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새해 첫 회의에서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이제부턴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를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 때문에 이번엔 금리를 동결한 뒤 경제 상황을 지켜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올해 경기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리를 또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일 경기 부양을 강조하는 데다 공을 들이고 있는 부동산 연착륙을 생각하면 동결의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서 영끌족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만약에 집을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인상 명분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단 공공요금 인상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할 거로 예상되는 데다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출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 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빠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유출에 불이 붙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고 한국은행이 상저하고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선 회의에선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과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위원 6명의 의견이 반으로 갈릴 경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역대 4번째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렇게 금리에 관심이 높은 건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하반기가 문제고요. 또 수출과 일자리 해결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물가로 어려워진 생계에 난방비 폭탄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지금 17만 7,260원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난방비가. 그래서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죠.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폭과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서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4월에서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각종 요금 인상을 뒤로 미룬 만큼 하반기가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활동 재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수요 압력 때문에 국제 유가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름에 또 폭염이 지속된다든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내수도 어려운데 수출까지 쪼그라들면서 경기 둔화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은 넉 달째 감소세입니다. 수출 한파에 제조업 취업자도 1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중장기적 대책 외에 당장 경기를 살릴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동산 불패 상징으로 여겨졌던 강남권에서 최고가보다 무려 18억 원 넘게 급락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강남권마저 급락하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군과 교통 이점에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 조망권까지 확보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반포 주공 1단지. 고금리에도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가 73억 원 하던 전용면적 140제곱미터가 최근 5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개월 만에 무려 18억 5천만 원 급락한 것입니다. 전용면적 106제곱미터도 최근 43억 원에 팔려 지난해 최고가 59억에 비해 16억 원 떨어졌습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대지 지분 등 권리 가액에 따라 매매가가 크게 차이나긴 하지만 분위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빚내서 막 사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공급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쫓아가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 빠지는 거 플러스 미국 금리 그래서 지금 빠져서 많이 빠졌죠 사실. 근처 반포자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역시 최근 지난해 최고가보다 10억 원 넘게 떨어졌고 강남구 도곡렉슬 대형 평형도 14억 5천만 원 급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도 지속되는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고 초급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당분간 집값은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져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하락폭이 2배에 이릅니다. 2021년 30% 넘게 올랐던 인천과 경기도도 상승폭의 3분의 2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낙폭이 다소 줄었을 뿐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경우 고금리 지속 여부와 경기 동향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기성노조의 정치투쟁을 지향하는 대신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형태 노동조합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중심이 되다 보니 MZ세대 노조로도 불리는데요. 이번 주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협의회는 30대 청년층이 주축으로 일명 MZ세대 노조로도 불립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와 LG전자 사람중심 노조 등 8개 사 노조 6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옆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MZ세대 노조는 재작년 LG전자 사무직 성과급 갈등과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파업 과정에서 탈정치 선언으로 파업 초래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협의회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공정과 상생입니다. 기존 노조의 연례 파업이나 정치 투쟁은 지양하고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 노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장별 위원장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의 사용자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정부와 이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연대력을 키우고자 하는 게 저희 이번 협의체의 지향적인 각입니다. 협의회 출범을 두고는 기존 양대 노총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히 협의회가 탈정치 노선을 표방한 데 대해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들이 나이가 어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탈정치 노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거는 이제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효선이 미순이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왜 천안함 사건이나 뭐 기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뭐 이런 거는 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신지.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급단체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이 사라지면 MZ세대를 중심으로 노조 가입 행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와 업계에서 반려동물 보험, 이른바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화된 진료 체계가 없고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한 백화점 옥상에서 반려동물과 주인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 털, 발톱 등 관리를 받고 시간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애견 카페로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4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요새는 이제 강아지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스파라든지 목욕, 미용, 이제 발바닥, 발톱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이른바 펫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문제에도 가입률은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40%, 영국 25%, 미국 2.5%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아기여가지고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강아지 나이가 좀 들면은 들 생각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무엇보다 표준화된 진료 체계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가격을 비교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료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등 일부 대형사에서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악용을 막기 위한 반려견 신원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아직 안착하지 않아서 외관이 비슷한 다른 반려견을 데리고 가도 완벽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겁니다.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보험에 드는 반려동물을 지정해서 식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중요하고,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펫보험 활성화 TF를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돌아가며 만나고 있고 농식품부와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와도 처음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평원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어서는 펫보험을 조사를 해야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니면 오히려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금융당국은 입장을 모두 취합하는 대로 TF 전체 회의를 열고 밑그림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1세대 펫보험의 윤곽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펫보험 활성화에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의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임신부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시로 원정 출산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경남 의령군의 소식을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령군 보건소에 마련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5주란 기쁜 소식을 들은 손민규 씨. 하지만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데다 10개월이 된 둘째를 데리고 타지로 검진을 가야 하다 보니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의령에는 산부인과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근데 간다 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마산이나 진주로 나가야 하니까. 이러한 열악한 농촌 지역 산부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정기검진과 부인과 진료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 진행되지만 지역 임신부 90% 이상이 만족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총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는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의령군이랑 산청군, 함양군이 있고요. 그 지역의 임산부나 비가임, 가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입니다. 출산 전까지 검사는 지역에서 받는다고 해도
병원이 없다 보니 분만을 하기 위해선 가까운 진주나 마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분만 취약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13곳. 이 중 의령과 산청 등 2곳은 분만실은커녕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경남 전체 38개소 산부인과 중 70%가량이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도심에 집중됐습니다. 2021년 경남의 학계 출산율은 0.903명으로 한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 병원이 없고 병원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악순환되면서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는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전공별, 지역별 의사 쏠림으로 지방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선 자신들을 치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서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코널의 로스트 위디엘입니다. 12세기부터 형성된 고풍스런 마을로 풍부한 수량의 맑은 강을 품고 있어 호젓한 휴가지로 인기 만점입니다. 특히 활기차고 부침성 좋은 주민의 멋진 선술지까지 뭐 하나 부족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단 하나 의사만 빼고 다음 달 한 명뿐인 일반의가 퇴직하면서 몇 차례 의사를 모시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The doctor doesn't have to be hugely experienced, but we want someone who's willing to strive for excellence, and we're happy to teach them up and support them in getting there. 보다 못한 의사가 아이디어를 냈고 성직자와 소방대원,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 의사 구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래는 직설적이고 그만큼 강렬합니다. We folks with asthma and young new mothers, with limping fathers and snot-filled others, with tons of children, also infectious, who need a doctor, we've got the love. 영국 왕립 일반 의과대학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영국에서 19,000명의 일반의가 병원을 떠날 예정입니다. 도시는 물론 특히 지역 의료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로스트 위디엘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 일반의가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지만 그런 만큼 밝고 활기차게 만든 이유입니다. 로스트 위디엘 마을이 일반의를 구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1931년생 92살인 이상숙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상숙 박사는 나이의 벽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앞으로 할 공부가 많이 남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0년생들이 발랄한 피켓을 들고 졸업식을 축하하는 틈에 유독 이목을 끄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92살 사회학 박사 이상숙 씨입니다. 학부 졸업생과는 70살 차이가 납니다. 국내 최고령 박사의 이름을 올렸지만 지도교수에게는 다른 학생과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꼼꼼한 학생이었습니다. 학문적인 엄정성을 끝까지 추구하는 학생이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5년의 긴 시간 동안의 수업에서 한 번의 지각과 결석이 없으셨어요. 다른 학생과 아무 차이가 없으시더라고요. 일주일 2번 운동하고 동료 학생들과 기타 치는 자리에 어울리기도 했다는 이상숙 박사. 기업인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다가 7년 전 쉬고 싶어서 오히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령에도 계속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은 가족에게도 많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었고요. 알고 싶었고. 레비나스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 박사는 많은 나이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논문에서 미처 하지 못한 연구가 가득하다며
앞으로 이를 책으로 펴내겠다는 포부를 밝힐 때 그의 눈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사회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굿모닝 YTN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북 부안군 봉덕리에 있는 상갑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도에 있던 28인승짜리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면서 승용차 전재와 버스 뒷부분 등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절기 우수인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강원 북부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영서,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특히 서울, 경기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바람이 강해집니다.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3.8도, 부산은 9.5도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집니다. 서울이 5도에 머물겠고 대전 8도 예상됩니다. 주 초반까지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